데지르는 고아원에 사는 바보 같고 불쌍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싶을 만큼 쓸모없는 아이야. 부모님이 마법처럼 사라졌거든. 간단히 말해서 버리고 갔어. 그런데 어느 날 헤브리온 아카데미의 마법 선생님인 브리짓이 고아원을 방문해. 데지르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마법 배우는 법을 물어봐.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우유 시미처럼 마법으로 부모님을 다시 나타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브리짓은 그가 어설픈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마법을 가르쳐 주기로 해. 그녀는 불마법을 시전하는 방법을 보여주지만 데지르는 너무 어설퍼서 제대로 못해. 결국 그래서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직접 가르쳐 주기로 해. 그녀의 도움으로 데지르는 마법을 성공적으로 시전합니다. 둘은 서로에게 미소 짓고 데지르는 자신에게 아우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데지르는 다 자라서 헤브리온 아카데미 개교식에 참석하려 합니다. 헤브리온 아카데미, 브리짓이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해 나섭니다. 데지르는 그녀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두 소녀가 브리짓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브리짓은 미소 지으며 계속 그러면 브라질로 보낸다고 말합니다. 수다스럽다면 브라질로 보내버릴 거라고 말이죠. 그녀는 모든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이 아니며 상위 600명만 합격하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발표합니다. 상위 600명만 통과하는 시험 말이죠. 그녀는 레이드 섀도우 월드라는 포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포털들은 지구를 위험한 현상들로 가득 찬 또 다른 평행 세계와 연결했고 만약 그 현상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놀라지만 브리짓은 시험이 레이드 섀도우 월드 던전 공략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데지르는 충격에 휩싸여 동시에 되풀이합니다. 학생들은 걱정하지만 브리짓은 섀도우 월드는 인공적이며 선배들이 준비를 도와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녀는 티리딘 613년 입학식에 온 것을 환영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데지르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 절망하며 걸어가는데 방금 역대급으로 끔찍하고 조용한 방귀를 뀌었습니다. 데지르는 밖에서 생각을 정리하려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약속 장소에 없었던 그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데지르는 사과하고 소녀는 자신을 라도리아라고 소개합니다. 학원 2학년생이며 그의 시험 멘토라고 합니다. 그에게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말하고 학원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편하게 말해도 된다고 말하고 학원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학원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데지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를 알고 있습니다. 불의 마법에 능숙한 천재 마법사이며 학원에서 1등을 했습니다. 라도리아는 그가 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묻지만 그는 그저 긴장해서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젯밤 먹었던 최악의 멕시칸 타코가 그의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네더 윈도우. 그녀는 그에게 시험은 단지 그들의 싸움 능력을 보기 위한 인공적인 그림자 세계일 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들의 싸움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녀는 자신의 패드를 확인하고 데지르가 파산한 유당불내증 환자이자 실업자 고아라는 사실에 놀란다. 데지르는 미소를 지으며 입학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라도리아는 동의하지만 그의 점수와 상관없이 베타반에 배정될까봐 걱정한다. 점수와 관계없이 그는 시그마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데지르는 아카데미에 차별을 알고 있다. 귀족들은 알파반의 그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베타, 시그마반 학생들은 다른데 라도리아는 그를 강당으로 데려가 시험을 통과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녀는 신분증을 사용하여 문을 열고 데지르는 기다리는 학생들 무리에 합류합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뒤에 있는 여자아이가 무엇을 찾는지 묻습니다. 그가 돌아서자 그는 놀랍게도 러브라이브의 니코니코니이 그 여자아이의 언니를 봅니다. Love Live. 데지르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녀는 어떻게 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봤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말은 같은 시험 그룹에 있다는 뜻이고 시험 전에 그에게 행운을 빌어줍니다. 갑니다. 몇 분 후 라도리아는 데지르에게 시험에 대해 설명하며 그가 디조에 속했고 시험은 그림자 세계 초급 레벨에 오렌스티 평원을 가로지르는 경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시험이 소드아트 온라인과 같을 것이라고 확신시키며 만약 그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으면 현실에서 죽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하고 쉽고 절대 다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데지르가 피해가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선배인 에라임이 끼어들어 PVP가 활성화되었고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튜토리얼 구역에서 초보들을 잡으러 가자.
에라임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인다. 시험을? 라도리아는 거짓말이라며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에라임은 자신의 제자이자 마법 기사인 아지스트를 소개한다. 데지르는 그녀를 미래의 아스나로 인식하지만 그녀는 돌아서고 이는 놀랍지 않다. 그녀가 가난한 사람들과는 말을 안 하니까 그를 만나지 않았어. 라도리아는 에라임에게 화를 내고 에라임은 그녀를 비웃는다. 라도리아는 마법 기사 제자를 둔 것이 그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에라임은 그것이 자신의 인격적 미덕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지스트와 함께 떠난다. 그는 라도리아에게 돈 없는 멘티를 둔 게 그녀의 수준에 맞다고 말하고 라도리아는 화를 낸다. 라도리아는 데지르에게 마법 기사 때문에 승산이 났지만 그에게는 플롯 아머가 있다고 말한다. 데지르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 디조 시험 시작을 알린 아내는 안내 방송에 나온다. 데지르는 아지스트 로맨티카 그리고 아마 첫 번째 구역에서 죽을 무명의 쩌리 3명과 함께 문에 도착한다. 그는 로맨티카를 보고 미소 지은 후 앞을 응시한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모두 안으로 들어가고 탁 트인 들판으로 이동한다. 진행자는 빛나는 불빛으로 표시된 목표가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시험을 통과할 사람은 3명뿐이며 마법 공격, 방해 그리고 다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치명적인 피해를 입으면 실격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출발선에 모이라고 지시하고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데지르는 아지스트가 시험을 쉽게 통과할 것을 알고 곁눈질로 그녀를 봅니다. 아지스트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고 묻자 그녀는 시험 전에 명단을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시험 전에. 아지스트는 그가 멋이 없고 리즈가 마이너스이며 제로라고 놀립니다. 기운이 없어요. 이번 겨울은 못 넘길 거예요. 데지르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고 아지스트는 자신을 관찰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자신은 그처럼 약한 자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고 확신시켜줍니다. 데지르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걱정에 감사를 표합니다. 평원을 가로지르는 경주가 시작됩니다. 아지스트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가 다른 참가자들을 제치고 갑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따라가지만 속도가 느리고 데지르와 로만티카는 마지막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로만티카는 달리다가 모자를 쓴 바보를 밟고 사과하며 너무 귀엽다고 감탄합니다. 데지르는 미소를 지으며 그런 것들이 좋다고 말한다. 로만티카는 그가 경주에서 이기려고 하는 대신 자신을 꼬시려 한다고 비난한다. 데지르는 경주에 집중하겠다고 동의하지만 그들의 속도로는 실격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을 묶어놓거나 너무 친근하게 굴지 말라고 말한다. 데지르는 미소를 지으며 사과하지만 로만티카는 화를 내며 그에게 미소 짓지 말라고 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닥터 디스리스펙트를 부를 거라고 말한다. 데지르는 그녀가 귀여워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갑자기 데지르는 나무 사이에서 불빛을 발견하고 로만티카를 밀쳐내며 그들 사이로 불덩이가 지나간다. 한 참가자가 불덩이를 헤드샷하고 데지르에게 불창을 쏜다. 하지만 로만티카가 바람공으로 맞서 싸웁니다. 충돌로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그녀의 바람공은 뚫고 지나가 공격자를 강타하고 고저처럼 화면 밖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게 합니다. 이제 시험 참가자는 5명만 남았습니다. 로만티카는 데지르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그걸로 두 사람의 빚은 청산되었다고 말합니다. 데지르는 동의하며 미소 짓고 그게 로만티카를 짜증나게 합니다. 데지르는 빙긋 웃으며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을 필요는 없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며 자신은 비장의 카드를 감추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숲 쪽으로 거대한 바람 마법을 펼칩니다. 한편 그림자 세계 시스템 관리실에서 조 바이든과 교수들은 시험을 관찰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한 교수가 뛰어난 지원자들, 특히 마법 기사에 대해 언급하며 귀족 계급에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그중 마법 기사를 두고 귀족 계급에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디조의 데지르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저 서 있기만 한다면 아무런 기회도 없을 거라고 조롱합니다. 실제로 달리지 않고 그냥 서 있다면 아무런 기회도 없을 거라고 비웃습니다. 브리짓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데지르를 지켜봅니다. 매우 빠른 아지즈 뒤에는 다른 두 참가자가 달리고 있습니다. 한 명은 화가 났지만 자신이 마법 기사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면 추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상상 초월의 타코벨 방귀 마법이 한 참가자를 날려버리고 다른 참가자는 칼로 자신을 고정시키며
어떤 설사 유발 타코 방귀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큰 소리칩니다. 하지만 아지즈가 칼로 바람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도 똑같이 하려 하지만 강한 돌풍에 나무가 뿌리째 뽑히며 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도 똑같이 하려고 하지만 강한 돌풍에 나무가 뿌리째 뽑히며 그를 강타하고 엄청난 환경적 피해로 인해 그림자 세계로 보내집니다. 이제 3명만 남았습니다. 로만티카는 자신의 힘으로 2명의 참가자를 물리친 것을 기뻐하며 데지르에게 이제 둘 다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며 그가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음이니까요. 그녀는 그에게 아직 웃을 수 있을 때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데지르는 미소를 지으며 이유를 묻습니다. 그녀는 그의 웃는 얼굴이 자신을 포함해 모두를 빡치게 하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녀는 마법진을 준비하며 이해했다면 물러서라고 말하지만 데지르는 거절합니다. 로만티카는 그가 동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거절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가 바보냐며 자신의 능력을 보고도 왜 거절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웃지 말고 진짜 남자처럼 주먹을 날리라고 소리친다. 그를 향해 일련의 마법진을 풀어낸다. 데지르는 그녀가 여러 개의 돌풍을 날리는 것을 보고 놀란다. 모두 그에게 적중한다. 로만티카는 미소를 지으며 데지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걸어간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그녀는 데지르가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그녀에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마법진을 다루는 것을 칭찬한다. 그는 그녀가 기대했던 만큼 실력이 좋다고 말하지만 집중력을 높이면 속도보다는 정확도에 더 신경 쓰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약간의 궤도 변화만으로도 빗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한다. 로만티카는 화가 나서 그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린다고 소리치며 자기가 실수로 놓쳤고 그가 그녀를 이길 방법은 없어. 그녀는 더 많은 마법진을 풀어 그에게 바람의 사슬을 발사해. 데지르는 지 야뜨를 활성화하여 바람의 사슬을 막고 바람을 바꾸면 궤적이 바뀐다고 설명해. 로만티카는 데지르가 역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 그것은 보통 시그마 남성 계급에서 나오는 기술이고 데지르 같은 사람은 접근할 수 없다고 알려진 기술이야. 그녀는 그가 최하위 계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고 소리쳐. 그녀는 거대한 바람의 사슬을 발사하지만 데지르는 아니 내가 역으로 할게 라며 역으로 뒤집어. 그녀의 힘을 산산조각 내. 로만티카는 그가 자신보다 더 숙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 데지르는 그녀 쪽으로 걸어가며 다른 이들을 물리쳐야 한다며 마무리하자고 제안한다. 다른 이들을 물리쳐야 한다. 데지르가 베타 남성이 아니라 진정한 시그마 남성이라는 것을 깨달은 로만티카는 두려워서 비틀거리며 물러선다. 결국 그는 진정한 시그마 남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길가메시처럼 강하다고 생각하며 바벨의 문을 연다. 그녀는 바람공을 발사하기 시작하지만 데지르는 자신의 잠재력의 120%를 발휘한다. 그는 로만티카가 강하다는 것을 최강의 신입생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지만 충분히 강하지는 않다는 것을 안다. 데지르는 컨트롤 Z 마법을 사용하여 남은 바람공들을 산산조각 내고 그녀의 모든 마법진을 무효화한다. 로만티카는 지쳤어요. 데지르는 그녀에게 마법을 반전시키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는 자신에게 윤활유 마법을 걸어요. 마찰을 줄이는 기본적인 마법이죠. 로만티카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물어요. 데지르는 자신이 엄청난 멋과 무한한 아우라를 가지고 결승선에 도착할 거라고 말해요. 데지르는 자신의 뒤에 불 마법진을 그려요. 로만티카는 그가 스스로를 다칠 거라고 생각하며 그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데지르는 대답하지 않고 화구를 날려 마치 최고의 선수처럼 모히토를 향해 검은 번개를 치듯이 자신을 추진하고 지나가면서 로만티카를 쓰러뜨려요. 그녀. 로만티카는 데지르의 게임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땅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캡틴이 아니에요. 아지스트는 숲을 지나 결승선을 향해 가고 있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뒤에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데지르는 숲에서 나타나 그리스 마법 덕분에 풀밭을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그리스 주문 덕분에 아지스트는 이대로라면 그가 자신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달리기를 멈추고 그와 마주합니다. 그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약하다고 부른 것을 취소하지만 싸울 것입니다. 그를 향해 모든 걸 쏟아붓는다. 자신만의 바벨의 문을 열고 공격 준비를 한다. 데지르는 이를 보고 활강을 멈추고
지 야즈겐을 사용해 아지스트의 보고를 해제한다. 아지스트는 이를 알아차리지만 아직 역전시키지 않은 것들을 그에게 발사한다. 데지르는 얼음 탄환이 자신에게 도달하자 궤도를 바꿔 주변에 떨어뜨린다. 하지만 일부는 맞는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일부는 맞는다. 아지스트는 만족하지만 그가 부상당한 팔로 공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린다. 팔로. 그녀는 그가 역전 마법으로 로맨티카를 무찔렀다고 추측합니다. 데지르는 자신의 마법진으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아지스트는 그가 자신의 마법을 역전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하고 모든 마법진을 하나의 거대한 원으로 합쳐서 파간을 향해 긴 얼음창을 던집니다. 데지르는 자신의 마법으로 그 창을 쳐서 크기를 줄인 다음 역전시켜 마법의 궤적을 조정하여 자신의 뒤편 땅에 떨어뜨려 폭발을 일으킵니다. 반동과 윤활유를 이용하여 그는 아지스트를 지나 매우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갑니다. 아지스트는 칼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쓰러뜨리는 데만 집중하고 목표를 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승선을 통과하며 시험을 마치고 1등을 합니다. 아지스트는 패배를 인정하고 로맨티카가 자랑하듯이 목표물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중배럴 바주카를 꺼내듭니다. 시험 후 교수들은 학생들을 반에 배정하고 웃습니다. 평소처럼 일반인이 알파반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교수가 알파반은 교육받지 못한 일반인이 아니라 재능 있는 귀족 마법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다른 교수는 일반인들이 히브루 아카데미에 입학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며 모든 교수들이 웃습니다. 조 바이든이 망치로 소리를 내며 정숙을 요청합니다. 그가 브리짓의 추천으로 학생 한 명을 알파반에 배정할 것을 발표합니다. 그 추천은 브리짓이 한 것입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데지르를 알파반에 배정할 것을 추천합니다. 시험 결과가 게시되고 학생들은 그것을 확인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알파반에 진급한 것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데지르는 여전히 베타반에 있었고 로만티카는 자신의 이름이 베타반 명단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베타반 교실에서 로만티카는 낡은 건물과 우울한 내부에 눈에 띄게 혐오감을 느낍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삼각형을 그리며 마법사들이 어떻게 그룹으로 나뉘는지 설명합니다. 1부터 7가지의 원으로 나뉘어져 있고 가장 낮은 원이 1이고 가장 높은 원이 7입니다. 그는 모두 1번 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림자 세계에선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세계에는 로만티카는 이번 원에 있기에 속으로 반박하지만 선생님은 그들을 한심한 패배자들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들을 보고 한심한 패배자들이라고 부르며 비웃습니다. 이에 로만티카는 화가 납니다. 자신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알파반에 뽑히지 않은 이유를 묻고 특히 데지르 옆에 앉게 된 것에 짜증을 냅니다. 아지스트를 이긴 후에도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데지르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돌아보고 그녀는 책상을 쾅 치며 더욱 화를 냅니다. 자기야, 겁에 질린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로만티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넘겨버린다. 불안하게 웃으며 데지르는 브리짓 교수와의 만남을 떠올린다. 그는 고아원에서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과 결혼할 만큼 나이가 들었다고 칭찬한다. 브리짓은 그를 알파반에 넣고 싶었지만 다른 귀족 교수들이 반대했다고 밝힌다. 데지르는 학교의 신분 집착 때문에 베타반의 많은 유능한 학생들이 차별로 인해 간과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로만티카는 넓은 강당에 혼자 남아 베타반에 배정된 것에 여전히 속상해하고 있다. 돈타라는 학생이 다가와 그녀에게 에루 남작의 딸이 맞냐고 묻는다. 로만티카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그가 누구인지 묻는다. 돈타는 자신을 알파반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자리에 앉아 자신이 속한 파티의 인원을 모집 중이며 목표는 아카데미 최고의 파티인 블루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아카데미 최고의 파티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실력과 혈통을 언급하며 그녀에게 합류할 것을 제안한다. 로만티카는 알파반에 진입할 기회를 보지만 돈타가 추천을 대가로 자신과 데이트할 것을 요구하자 주저한다. 로만티카는 충격을 받고 이제 막 만났는데 너무 빠르다고 말한다. 돈타는 10초도 안 걸린다며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단 몇 초 만에 돈타는 그녀 같은 귀족이 더러운 빈털터리 베타 계급과 어울리는 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베타 계급 말이죠. 그녀는 조금도 그러지 않으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돈타는 그녀에게 고향의 유물인 케미빈을 선물하며 동의합니다. 연인에게 주는 관례적인 선물이죠. 로만티카는 그것을 열어보고 버서크의 가장 역겨운 희생의 목걸이를 발견합니다.
돈 타는 자신은 그리피스가 아니고 그 낙인도 같지 않다며 받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겠다며 떠납니다. 로만티카는 뒤에서 나타난 데지르에 놀라 넘어진다. 그녀는 몰래 다가온 데지르를 나무라며 무슨 일인지 묻는다. 그는 자신의 파티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며 그녀를 놀라게 하지만 그녀는 자랑스럽게 거절한다. 최고 알파 파티인 블루문에 합류하는 매력과 비교하며 베타반 학생과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난다고 말한다. 베타반 학생과 함께 데지르는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만 혼자 읽어보라고 종이를 테이블에 남긴다. 혼자서. 로만티카는 그것을 집어들며 창피한 연애 편지일 거라고 비웃는다. 데지르는 그녀의 귀에 속삭이며 읽은 후 버리라고 말하고 떠나기 전에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녀의 답을 기다린다. 로만티카는 편지를 읽기 전에 두리번거리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지 못하자 화가 납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데지르는 복도를 걸으며 로만티카가 편지를 읽은 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합니다. 편지를 읽고 나면 화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그녀가 화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아름다운 여성스러운 남자아이를 발견하고 거의 확신하는데 그건 여자입니다. 나비가 이 팬보이 주위를 날고 있는데 데지르는 그가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기뻐한다. 그거고 이 소년의 이름은 프람이에요. 데지르는 프람의 검술 연습을 보기 위해 경기장으로 프람을 따라갑니다. 로만티카가 그에게 다가가 편지에 대한 답을 요구하려는 순간 데지르가 말합니다. 조용히 해 여자야. 여장 남자가 말하고 있잖아. 프람이 큰 검을 고르며 검술 연습이 시작되려 합니다. 로만티카는 그의 귀여운 태도에 반해서 심지어 매번 그를 패깅하고 싶다고 외친다. 밤에 트위터에서 가장 멀쩡한 JJK 팬걸인 척하며 시합이 시작되고 데지르는 프람이 왜 자신의 검이 아닌 그렇게 긴 검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자신의 검, 결투가 시작되고 프람은 상대인 퍼시벌에게 돌진하며 주저없이 검을 휘두릅니다. 주저없이. 귀족인 퍼시벌은 프람의 공격을 막느라 했으며 점점 더 힘들어합니다. 프람이 숨이 차하며 짜증을 낸다. 로만티카는 프람의 힘에 감탄하지만 데지르는 프람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을 알아챈다. 커다란 검을 맹목적으로 휘두른다. 퍼시벌이 방역을 시작하자 프람은 필사적으로 막아보지만 데지르는 프람의 공격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걱정한다. 프람이 공격을 시도하지만 퍼시벌은 가볍게 피하고 무기를 빼앗는다. 프람은 패배를 인정하고 퍼시벌이 승리자로 선포되지만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로만티카는 경기를 평하며 프람에게 큰 검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잘 맞지 않았다고? 데지르는 퍼시벌이 프람에게 주먹을 날리려 해내려는 것을 보고 위험을 감지합니다. 데지르는 싸움을 막으려 경기장으로 뛰어들지만 퍼시벌은 계속 프람을 공격합니다. 퍼시벌이 발길질을 하자 데지르는 프람을 돕기 위해 달려갑니다. 데지르는 프람을 말리며 퍼시벌에게 경기는 이미 끝났다고 말하지만 퍼시벌은 화를 내며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데지르가 퍼시벌이 프람의 재능에 질투심이나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퍼시벌은 격분하여 데지르에게 검을 휘두릅니다. 놀랍게도 데지르는 손으로 검을 막아 부러뜨립니다. 퍼시벌은 충격을 받고 데지르는 그를 노려보며 아무도 자기 사람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쁜 여친 남자친구를 거세당하지 않고 만나는 것. 퍼시벌은 쉿소리를 내며 자리를 뜨며 자신의 중요 부위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데지르에게 이 일을 잊지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나중에 프람은 데지르의 다친 팔을 치료해주며 걱정을 표합니다. 데지르는 마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안심시킵니다. 로만티카가 합류하여 데지르의 무모함을 나무랍니다. 프람은 데지르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며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데지르는 프람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신 오랄 섹스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프람은 데지르가 자신의 탓에 다친 손을 가지게 된 것에 죄책감을 느껴 눈물을 글썽입니다. 하지만 데지르는 프람이 괜찮다면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괜찮아요? 프람이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로만티카가 활짝 웃으며 끼어듭니다. 마치 모든 썩은 후조시들이 트위터에 있는 것처럼. 소개 후 프람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데지르는 로만티카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묻고 로만티카는 그 이유를 떠올리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녀가 애초에 그를 찾았던 이유 말이죠. 그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합니다. 로만티카는 그가 편지에 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는지 묻습니다. 데지르는 그렇지 않았다고 확신시켜주지만 교수들은 이미 그녀의
가족 비밀을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강력한 마법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급 계급에 있는 것이라고요. 실내 예역이요. 편지에 따르면 로만티카의 가족은 한때 엄청난 부자였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젤리스존 제로를 발견하고 엘렌조와 그레이스 하워드를 뽑기 시작했죠. 데지르는 그녀에게 교수들이 그녀의 가족이 S급 요원들을 파티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무과금 유저라고 생각해서 진짜 큰 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로만티카는 자신이 베타반에 배정된 이유가 이미 그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해요. 데지르는 그녀에게 계획대로 블루문 그룹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해요. 돈타가 그녀가 무과금 유저라는 걸 알게 되면 그녀를 험하게 대할 거라고요. 게이머. 데지르는 그녀에게 자기 파티에 참여해도 좋다고 말한다. 로만티카는 그가 자기 파티에 들어오지 않으면 비밀을 모두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는 거냐고 묻는다. 데지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가장 예쁜 팬보이와 파티를 시작할 거라고 말한다. 그 학교에서 가장 예쁜 팬보이. 로만티카는 프람을 매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귀여울까? 그리고 그를 임신시킬 수 있을까 상상한다. 그를 임신시킬 수 있을까? 로만티카는 생각해보더니 데지르에게 그가 정말 수수께끼 같고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다고 말한다.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다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마법에도 능숙하고 하급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제스트를 물리쳤어요. 그의 비밀을 결국 밝혀낼 거라고 말하고 그의 그룹에 합류하기로 동의하지만 그의 끊임없는 미소가 자신을 짜증나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데지르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동의하고 그들은 악수를 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데지르의 마음속에는 로만티카와 프람을 영입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학교 입학식 때 일어났던 일 때문입니다. 학원에 들어서자 그는 전생의 기억, 즉 징역의 거인 사기 에렌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3년 후에 일어날 일, 즉 섀도우 월드의 습격을 떠올립니다. 그의 과거생의 기억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떠올리며 섀도우 월드의 습격을 기억해냅니다. 그림자 세계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기어드는 검은 안개입니다. 이 재앙에 맞서 그들은 그림자 세계에 들어가 정복하려 했지만 최악의 적 턱없이 부족한 시자애가 지배하는 가장 험난한 그림자 세계에 맞닥뜨리며 그들의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들의 최악의 적이죠. 최후의 결전에서 데지르를 포함한 몇몇 마법사만이 보로미르에 맞섰습니다. 용들은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을 비웃었지만 데지르는 보로미르의 공포 정치를 끝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보로미르가 불덩이로 공격하자 데지르는 자신의 역마법으로 그것을 무력화했습니다. 보로미르의 불덩이를요? 데지르는 자신의 역마법으로 보로미르의 힘을 완전히 봉인하여 그의 동료 강력한 격투가 라파엘로 광기사와 마검을 휘두르는 아제스트는 보로미르를 쓰러뜨리기 위해 라펠로는 보로미르의 꼬리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격투가는 땅을 내리쳐 보로미르의 발밑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마법과 짝퉁 귀족 보구, 즉 위대한 마법사 조드가 그녀에게 걸어준 마법의 힘을 받은 아제스트는 엑스칼리버로 용을 쓰러뜨리고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 보로미르의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켰습니다. 데지르와 살아남은 동료들은 승리를 축하하며 마침내 그림자 세계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젖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던전에는 이미 저녁이었고 데지르의 동료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아직 귀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아해했습니다. 데지르는 이미 던전을 클리어했으니 시간을 좀 더 줘야 한다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던전 공략을 완료했으니까요. 보로미르와 싸운 1억 5천만 명 중 겨우 6명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조드는 후회했습니다. 단 6명만 생존했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 안 했나 보죠? 로만티카와 그 쇼타 프람을 포함해 전우들을 잃은 기억에 데지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쇼타 프람까지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조드는 1억 5천만 명이 죽은 것에 대해 치마를 들춰보고 좋아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력 부족 때문이라고요. 수녀는 고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지르는 더 이상의 논쟁을 막기 위해 모두 진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녀는 라파엘로가 방패로 보로미르의 공격을 막은 것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로는 전투에서 데지르의 중요한 공헌을 인정했습니다. 조드는 데지르가 하급 마법사임에도 불구하고
보로미르의 마법을 역전시키고 봉인한 능력에 감탄했고 그의 재능이 무시당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거지 근성 때문에 말이죠. 그는 만약 마법탑에 있었다면 데지르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파엘로는 모두에게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난투꾼은 친구들의 유품을 그들의 가족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에게 명예로운 장례식을 치러줄 계획이었습니다. 그 수녀는 서부 지역으로 돌아가 희생자 가족들을 돌보고 기념비와 망자들의 영혼을 위한 사당을 건설할 생각이었습니다. 조드는 또 다른 습격의 그림자 세계의 발생을 막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구들을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지스트에게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아직 그녀의 대화 옵션을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라펠로는 데지르에게 헤브리온 아카데미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데지르는 바닷가에 있는 자신의 집에 대해 이야기하던 로만티카의 웃는 얼굴과 그녀가 죽는 순간의 눈물 젖은 얼굴을 떠올렸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는 라파엘로에게 생각해 보겠다고만 말했다. 갑자기 보로미르의 눈이 떠지고 강한 바람이 그들을 휩쓸었다. 그들은 보로미르가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해하며 긴장했다. 조드는 그 힘이 용의 심장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의 심장은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양의 만화를 저장하고 순환시킨다고 말했다. 용이 죽자 피의 흐름이 멈추고 만화도 갈 곳을 잃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가면 폭발할 거라고 그걸 모두에게 말하는 걸 잊었어요. 그들 주변으로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라펠로는 방패를 그들 앞에 놓고 보호막을 쳤습니다. 그는 보로미르를 죽이기 전에 왜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냐고 조드에게 물었습니다. 조드는 인간이 용을 처치한 것이 처음이라 아무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용을 처치한 것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상태였다 해도 그런 힘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이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데지르는 폭발을 반전시키려 했지만 그의 마법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조드는 순수한 오펜하이머의 구체와 맞서고 있는데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터질 것 같아. 그는 모두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어. 데지르는 더 이상 유튜브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없기에 이것을 그들의 종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 먹으면서 그는 모든 전우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희망을 붙잡았어. 그 순간 그는 눈을 뜨고 자신이 계약 첫날로 돌아와 있음을 알았어. 그는 기본적으로 망상에 빠져 있어. 이 기억들은 데지르가 가능한 한 많은 재능을 깨워서 전우들이 다시 죽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어. 전쟁에서 싸운 많은 전사들 중 프람은 가장 빠른 검객이었고 최고로 섹시한 쇼타. 데지르는 프람이 제대로 된 훈련 없이도 그렇게 강했다면 지금은 프람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지스트는 최고의 마법 기사로 빙결 마법을 사용하며 되돌릴 수 없는 환영 마법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녀는 검을 휘두를 때 어떤 기사보다 강하며 그녀는 특히 검을 들 때 어떤 기사보다 강하다. 그 검은 마치 무한의 검의 원리에서 나온 것 같아.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는 사실에 말이죠. 다 허실이었어.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냥 꿈꾸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전 체크포인트에서 세이브 로드 한 거예요. 라도리아와 함께 첫날을 걸으며 데지르는 이것을 두 번째 기회로 여겼습니다. 다시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자 했고 그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슈타인즈 게이트 엔딩을 만들겠다고. 현재로 돌아와 데지르는 로만티카와 프람을 브리짓 교수에게 데려갑니다. 로만티카는 의심스러워하지만 데지르는 괜찮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브리짓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며 데지르는 인사를 하고 파티를 결성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편안하게 해주고는 진지해집니다. 그녀는 데지르가 왜 파티를 결성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데지르는 그냥 엄청 세게 해서 알파반으로 승급할 계획이라고 대답해요. 엄청 오피로 말이죠. 브리짓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냐고 묻고 데지르는 그녀에게 아니 내가 이길 거라고 말해요. 그래 내가 이긴다고. 프람은 승급이 정말 그렇게 어렵냐고 묻고 브리짓은 토너먼트 방식을 설명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이죠. 학원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순위 토너먼트를 개최한다고 해요. 말하죠. 알파반과 베타반 멤버 모두 참가할 수 있으며 3명에서 6명으로 파티를 구성해야 해요. 해야 한다고 말이죠. 파티 간의 대결이고 승리한 파티의 랭크가 올라갑니다. 로만티카는 인원이 많은 파티가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브리짓은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개인 평가도 있는데 예선에서 얼마나 잘 기여하고 파티원들의 성공을 지원했는지 평가합니다. 승리한 파티들은 인공 그림자 세계에서 최종 라운드에 참가합니다. 상위 9명은 싱글 랭커 타이틀을 얻고 싱글 랭커는 베타 클래스에서 알파 클래스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랭킹 토너먼트는 승급 토너먼트라고도 불리지만 아직 아무도 알파 클래스로 승급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수들이 가난한 애들이 잘 되는 걸 싫어해서 승진 못 시킨 거라고요? 그런 거예요. 로만티카는 테이블을 쾅 치며 알파반이 항상 베타반보다 앞서 나가니까 당연한 거라고 말합니다. 베타반보다 앞서니까요. 브리짓도 동의하며 지금까지 상위 9명 안에 든 학생들은 모두 알파반이었다고, 그래서 베타반 학생이 승진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지르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만티카가 반박하려 하지만 다지르는 베타반 학생들이 상위 9명 안에 들면 베타반 학생들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수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거라고 말합니다. 틀렸다고요? 브리짓은 자신도 교수지만 다른 교수들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이긴다면 학원의 썩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지르가 이긴다면 그와 결혼해서 30년 만에 솔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다지르는 자신이 MIAA와 팬보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승낙하고 브리짓은 로맨티카와 프람에게 이 모든 것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다지르의 파티에 참여할지 묻습니다. 그들은 승낙하고 다지르는 훈련을 시작하는데 그녀는 스타듀 밸리를 하는 게이머 여자아이처럼 쏘기 때문입니다. 스타듀 밸리만 하는 게이머 여자아이처럼 훈련장에서 다지르는 벽에 원을 그리고 로맨티카에게 마법 정확도 훈련을 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마법 정확도를 훈련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만티카는 이미 잘한다며 여러 마법진을 그리며 관역을 조준하며 실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원안에 명중한 것은 3개뿐입니다. 자신만만하지만 다지르는 모두 중앙에 명중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만티카는 항의하려 하지만 다지르는 알파반에 들어가려면 정확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로만티카는 항의하려 하지만 그는 알파반에 들어가려면 정확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알파반이. 그는 과거에 로만티카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녀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녀를 놀리며 못한다면 프람을 자신의 남편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짜증이 난 로만티카는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공을 주며 저쪽 원안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빵! 그녀는 던지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낸 능력, 즉 풍속성 마법을 사용하여 공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공을 이동시키는 마법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서 어떻게 할지 알아냅니다. 다지르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고 풍속성 마법의 기본을 사용하여 바람을 시각화하고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시각화하고 집중하라고 합니다. 로만티카는 공에 집중하고 바람을 시각화하자 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힘을 풀자 바람이 공을 밀어내지만 멀리 가지 않습니다. 다지르는 그녀가 해냈다는 것에 놀라며 계속 연습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동의한다. 다지르는 그러고는 프람에게로 시선을 돌리는데 프람은 다지르가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지 간절히 알고 싶어 한다. 다지르는 그에게 도지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다고 말한다. 다지르는 프람이 이미 검술의 달인으로서 완벽한 경지에 이르렀고 랭킹 토너먼트에서 우승할 만큼 강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프람은 슬픈 표정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다지르는 프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해야 한다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프람이 과거에 단 것만으로 싸웠던 것을 기억한다. 다지르가 프람이 페르시발과 싸우던 날 왜 긴검을 선택했는지 묻는다. 알파 클래스 하지만 레피어 같은 가벼운 무기가 그의 스타일에 더 잘 어울리는데 프람은 다지르가 자신의 전투 기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지르는 파티의 전투 전략에 영향을 미침으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프람은 동의하지만 다지르가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지르는 프람을 따라가고 프람은 로만티카의 훈련에 대해 묻습니다. 다지르는 로만티카는 괜찮을 것이고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고 프람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프람은 멈춰서서 다지르가 로만티카를 정말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다지르는 자신이 프람을 신뢰하는 것처럼
로만티카를 신뢰한다고 대답하고 그것은 프람을 충격에 빠뜨리지만 기쁘게 합니다. 프람의 방 안에서 프람은 다지르에게 자신의 레이피어를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는 귀족이었지만 자신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고 어머니는 평민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프람은 사생아로 태어났고 그 레피어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그 특유의 머리 닦기를 제외하고 남긴 유일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특유의 머리 닦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지르는 그 레피어가 과거 프람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프람이 그에게 건네자 다지르는 그 가벼움에 놀랍니다. 프람은 6살 때부터 검술 훈련을 시작하여 그것을 휘두를 만한 존경받는 아들이 되기를 바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임종 때 그에게 아버지를 절대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했고 그는 슬프게도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지르는 귀족에게 평민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며 프람이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면 위험에 처했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프람은 많은 귀족들이 다니는 학원에 입학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검을 감정했지만 가치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귀족이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프람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했기에 귀중한 것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검을 내던지며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후 훈련을 계속하는데 로만티카는 바람 마법으로 공을 회전시켜 원안에 맞춥니다. 그녀는 원안에 공을 맞추는데 성공합니다. 겨우 사흘 만에 실력을 익힌 것에 기뻐하며 다지르에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묻습니다. 단 사흘 만에요? 다지르는 잘했다고 말하지만 공이 원의 중앙에 있지 않아서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녀는 좌절합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고 로만티카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힙니다. 다지르는 돈타가 로만티카에게 준 선물을 떠올리고 무언가를 생각해냅니다. 로만티카는 수줍게 왜 쳐다보냐고 묻지만 그는 무시하고 프람에게로 갑니다. 다시 자기 검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프람은 거절하며 팔았다고 말합니다. 프람은 다지르를 검을 팔았던 가게로 데려갑니다. 시장을 지나가면서 다지르는 시장이 변하지 않았고 과거와 똑같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프람은 그를 가게가 있는 골목으로 안내합니다. 가게 밖 간판에는 판매 또는 구매한 물품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프람은 다시 검을 쥐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다지르는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에게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다지르가 문을 두드리자 거구의 남자가 문을 열어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잠근다. 그들의 뒤에서 그들은 가게 주인 우지친을 만나고 우지친은 그들이 사러 온 건지 팔러 온 건지 묻는다. 다지르는 프람이 판 레피어를 사고 싶다고 말한다. 우지친은 환불은 없다고 말하고 다지르는 그걸 알고 있기에 사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것이다. 우지친이 검을 건네며 이미 프람에게 말했어요. 그것은 가치가 없다고. 검이었지만 너무 가볍고 희귀한 아이템이라 뭔가 이상했어요. 다지르는 그것이 케메벤이라고 말한다. 남자가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다지르는 전에 본 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단테가 로만티카에게 케메벤을 주던 걸 떠올리며 무지치는 귀족들이 연인에게 케메벤을 선물한다고 덧붙이고 프람은 충격을 받는다. 무지치는 안타깝게도 열어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다지르는 가격이 얼마냐고 묻고 무지치는 40실버라고 말한다. 프람은 무지친이 자신에게서 3실버에 사놓고 케메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불평한다. 케메벤이었다는 것을 무지치는 프람의 부탁대로 검으로 감정했고 검으로서는 3실버의 가치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제 케메벤으로 팔면서 가치가 올랐다. 프람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더 따지려 하지만 다지르는 그에게 그만하라고 말한다. 칼값으로 은 40냥을 지불하기로 한다. 무지치는 받아들이며 다저가 흥정을 하지 않았으니 더 받았어야 했다고 말한다. 다저는 칼을 받아 살펴본다. 무지치는 아마추어는 칼을 열 수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다저는 역마법을 사용하여 칼을 분석하고 그 위에 새겨진 글귀를 본다. 그는 망설이는 프람에게 칼을 건네주며 자신을 믿으라고 한다. 그는 프람에게 손잡이 홈을 당겨 칼날을 뽑으라고 말한다. 프람이 그렇게 하자 칼날이 밝게 빛나며 무지친을 놀라게 한다. 프람은 놀라며 빛나는 금속이 철이나 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다지르는 그 이유가
칼이 블랑시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지치는 간절해지며 다지르에게 그것이 정말 블랑시움인지 확신하냐고 묻습니다. 다지르는 블랑시움은 강철보다 단단하지만 더 가볍다고 설명하며 확언한다. 가장 고급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던 깃털보다 더 가볍다. 다지르는 프람에게 과거에 사용했던 칼을 얻게 되어 기뻐합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하자 경비병이 문을 막습니다. 다지르는 무지친에게 경비병을 치우라고 부탁하지만 무지친은 먼저 칼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다지르는 그들이 거래를 했고 캐뮤빈에 대한 대금을 지불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거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지치는 블랑시움이라면 그들이 검을 가지고 떠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경비병이 그들에게 다가가 검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다지르는 경비병의 말이 친구를 떠올리게 한다며 미소 짓습니다. 다지르가 거절하자 경비병은 다지르를 향해 검을 휘두르지만 다지르는 아무렇지도 않게 피합니다.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고 피하는 모습에 경비병은 충격을 받습니다. 우지치는 경비병에게 그들을 처리하라고 소리칩니다. 프람이 싸움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 경비병은 깜짝 놀랍니다. 프람은 다지르에게 그를 싸움에 맡기라고 말하며 경비원에게 그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싸우는 것 같지만 필요하면 다지르를 지킬 거야. 다지르는 미소 지으며 프람이 다시는 안 쓴다고 했던 검으로 싸우는 것을 놀리네요. 다시는 안 쓸 거라고 했던 것 말이에요? 프람은 당황하지만 다지르는 미소 지으며 그의 실력을 보여주라고 격려합니다. 프람은 건방진 미소를 짓는 경비병과 맞섭니다. 프람은 다지르가 자신의 검에 대해 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돕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다지르를 위해 싸울 의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프람은 경비병에게 돌진하고 경비병은 검을 들어 베려고 합니다. 하지만 속임수였고 경비병은 대신 주먹을 날립니다. 프람은 이를 예측하고 주먹을 피해 경비병 뒤로 이동합니다. 프람은 다시 돌진하고 경비병은 거대한 검을 휘두릅니다. 걱정스러운 다지르가 프람을 부른다. 하지만 프람은 멈춰서서 검을 앞에 놓는다. 경비병의 검이 닿자 두 동강 난다. 그러고는 프람은 검 손잡이로 경비병의 턱을 쳐 기절시킨다. 다지르가 프람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묻는다. 프람은 괜찮다고 말하며 아버지의 검을 다시 사용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다지르에게 말한다. 다지르는 괜찮다고 말하고 떠나자고 제안한다. 우지쿠에는 웃으며 자기 경비병만이 무거운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다. 무거운 문을 프람은 검으로 문을 반으로 베어 우지쿠엔을 놀라게 하며 그를 침묵시킨다. 프람과 다지르는 부서진 문 아래를 지나 가게를 나선다. 한편 로만티카는 여전히 연습 중이다. 그녀는 공을 원안으로 날려보내는데 성공하고 중간에 멈춰 세운 후 정중앙에 떨어뜨린다. 신이 난 그녀는 다지르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그는 없다. 그녀는 벽에 있는 원을 바람 마법으로 공격해본다. 이번에는 성공해서 모든 마법이 관역의 중앙을 마치고 그녀는 기뻐한다. 그 후 로만티카는 답을 전달하기 위해 단테를 만나러 간다. 그는 그녀가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다른 파란색 문 멤버들, 그런데 그녀가 그에게 준 케미빈을 돌려주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베타반 파티에 가입했다고 말합니다. 단테는 웃으며 그녀가 협박을 받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부인하며 스스로 가입을 선택했고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이제는 재미있게 지내고 실력 향상을 위해 훈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단테에게 베타반의 평민들을 쓰레기로 생각하냐고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래 평민이었다고 밝히고 단테는 화를 냅니다. 그는 그녀가 평민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파티에 초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정직함을 칭찬하지만 다지르가 단테에 대해 옳았다는 사실에 실망합니다. 단테에 대해 다지르가 맞았다는 걸 알고 실망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블루문 파티를 물리치고 알파반에 합류할 계획이며 그들과 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나는 기꺼이 그들을 짓밟겠다고 말합니다. 로만티카는 그들에게 강력한 힘이 있으니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자리를 떠납니다. 인공 그림자 세계에서 순위 토너먼트 예선전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그림자 세계 순위 토너먼트 예선전이 시작됩니다. 다지르 로만티카 프람은 모든 상대를 손쉽게 물리치고 112위에서 30위까지 올라왔어요. 알파반 담당 교수가 블루문 멤버들에게 데지르 파티의 순위에 대한 기사를 읽어줍니다. 데지르 파티가 30위를 차지하고 알파반으로 승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화를 내며
베타반이 알파반의 명성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명성을 더럽힐 수는 없어. 그는 자신의 폭발적인 반응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하며 비록 1학년이지만 블루문으로서의 자부심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블루문으로서 말이야. 그는 최종 결전에서 데지르의 파티를 제거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하라고 주장한다. 토너먼트를 개최해서 그들이 싱글랭커가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그는 청월의 지도자 아지스트에게 데지르를 이길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승낙하고 그는 그녀에게 승리를 확보하라고 말합니다. 데지르에게 첫 패배의 맛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아지스트는 다시 만나게 되면 그를 반드시 이기겠다고 결심합니다. 데지르는 프람과 로맨티카가 다음 단계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그들을 도서관으로 초대하고 그들 앞에 두툼한 책 더미를 놓는데 그 광경에 그들은 놀랍니다. 그는 그것들이 역사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최종 라운드가 학원에서 준비한 그림자 세계에서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재현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과 사고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 프람은 그 책들이 필요한 역사적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어요. 지식을요? 로만티카는 어떤 사건이 선택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걱정하지만 데지르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을 선택했다고 그녀를 안심시켜요. 몰래 데지르는 이미 어떤 그림자 세계에 직면하게 될지 알고 있고 그 특정 책을 직접 읽고 있어요. 그 책을요. 그들이 공부하는 동안 아지스트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프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긴장된 침묵이 생겨요. 이해하지 못해요. 로만티카는 왜 거기에 있는지 묻고 아지스트는 오랜만이라고 대답해요. 사실 2달이요. 데지르는 그녀가 블루문에 들어온 것을 칭찬하며 아카데미에서 가장 강한 파티에 들어온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아카데미 최강 파티에 들어온 거라고요? 하지만 아지스트는 데지르가 그들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최강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녀는 그 일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목적을 밝히지만 데지르는 그녀가 선언하러 왔다는 것을 안다며 말을 끊는다. 그에 대한 전쟁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는 자신을 라이벌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녀의 태도를 이해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그의 재치를 칭찬하며 첫 만남에서 그를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하고 대회에서 그를 이기겠다고 약속합니다. 데지르는 아지스트가 자신을 라이벌로 여기고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기를 바랐기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더 강해지려고 애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래에 그녀와 함께 싸워 그것을 바꾸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대회 날이 밝았고 거대한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아나운서가 규칙을 읽는 동안 그림자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규칙을 도타는 그의 적 로맨티카를 노려보고 퍼시벌은 프람을 지켜봅니다. 규칙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으며 치명상을 입은 사람은 실격됩니다. 자신의 팀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는 점수를 얻으면 상위 9명이 싱글랭커 타이틀을 받게 됩니다. 프람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순위가 가장 낮다고 말하지만 데지르는 그것이 섀도우 월드를 클리어하거나 다른 참가자들을 물리쳐 최고 순위에 오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최고 순위에 오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토너먼트가 시작되면서 섀도우 월드 게이트가 열리고 한 팀이 들어갑니다. 프람과 로맨티카는 걱정하는 것 같지만 데지르는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괜찮다고 최선을 다하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들은 동의하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데지르는 빛으로 다가가 인공 섀도우 월드로 이동합니다. 진행자는 참가자들의 위치가 무작위로 결정되었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데지르는 프람과 로만티카가 흩어졌으니 찾아보기로 합니다. 한 참가자가 탁 트인 들판을 걸으며 햇볕에 탔다고 불평합니다. 바람이 불자 시원함을 느끼지만 그것이 공격인 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로만티카의 바람 공격을 받고 실격되어 참가자는 27명이 됩니다. 명으로 줄었습니다. 프람은 주위를 둘러보며 데지르가 없다고 투덜거립니다. 로만티카는 같은 장소로 이동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프람은 귀여운 강아지 눈으로 데지르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로만티카는 그의 귀여움에 반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데지르를 찾는 데 집중한다. 데지르! 그녀는 숲 주변의 바람을 풀어 두 참가자를 멀리서 또 한 명은 가까이서 감지한다. 멀리서 하나, 가까이서 하나? 그녀는 가까이 있는 참가자에게 바람 마법을 걸지만 역으로 작용한다. 그녀는 데지르임을 알지만 다른 두 참가자와 마주하게 된다.
귀족 여성은 그녀가 사용한 탐지 마법이 자신의 위치를 드러냈다는 것을 몰랐냐고 묻는다. 그들에게 남성 동료는 그들을 베타 쓰레기라고 조롱한다. 프람은 건물을 주고 로만티카는 대담하게 그들에게 누가 진정한 강자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진짜 쓰레기는 귀족 남자가 계급의 차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로만티카는 그에게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프람이 재빨리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힙니다. 귀족은 반응하여 프람의 검을 맞고 화를 내며 프람에게 예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의가 없다고. 그는 프람을 밀쳐내고 프람은 로만티카와 재결합하는데 그들의 매복이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적들이 약하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귀족 여자가 파트너에게 괜찮냐고 묻지만 그는 그녀에게 상황에 집중하라고 꾸중합니다. 싸우고 그 사람 걱정은 하지 마. 프람과 귀족 남자가 싸우기 시작하며 검이 부딪힌다. 귀족 여자가 물 마법을 사용하여 프람에게 물공을 날리는데 프람은 모두 피하며 번개처럼 빠르게 그 주위를 돌아다닌다. 귀족 남자는 검으로 땅을 내리쳐 그 지역에 먼지를 일으켜 시야를 가린다. 그는 동료에게 그 틈을 타서 관역 마법으로 날려버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로만티카가 그녀를 감지한다. 로만티카는 바람공으로 귀족 여자를 날려 없애고 그 다음에는 바람을 불어 그녀의 바람으로 먼지를 날려보내며 위치를 드러낸 귀족 남자를 조롱하며 마법으로 공격합니다. 그녀는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프람이 그의 뒤에 나타나 정신 팔지 말라고 합니다. 주위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귀족은 돌아서서 프람에게 검을 휘두르지만 프람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피합니다. 공격을 귀족이 다시 돌아섰을 때 로만티카는 이미 그에게 바람구슬을 겨누고 있었고 그를 제거합니다. 그녀는 베타반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치렀다고 말합니다. 아나운서가 이제 참가자 25명이 남았다고 선언합니다. 로만티카가 데지르에게 소리치며 얼마나 더 숨어 있을 생각이냐고 묻는다. 데지르는 일어서서 미소 지으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프람은 그를 보고 기뻐한다. 그녀는 그들의 싸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묻는다. 그는 잘 싸웠다고 말하고 로만티카는 당연하다고 자랑한다. 프람은 그가 어떻게 했는지 묻고 데지르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도 잘했다고 말하고 그것은 프람을 기쁘게 한다. 곧 먹구름이 하늘을 어둡게 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서로를 제거하여 18명만 남게 된다. 데지르는 팀원들에게 알파반으로 승급하려면 섀도우 월드를 클리어하거나 상위 9위 안에 들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로만티카는 섀도우 월드 클리어가 가능한지 묻습니다. 데지르는 다른 파티들이 덤빌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파티들이 서로 싸울 것이기 때문에 상위 9위 안에 드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9명이 더 탈락할 때까지 살아남기만 하면 됩니다. 로만티카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프람은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땅바닥에 얼굴을 그리며 자신감을 보입니다. 로만티카는 피식 웃으며 그들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갖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나무 아래로 피합니다. 비가 곧 그칠 기미가 없자 그들은 기다리기로 한다. 그들은 들판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계 종소리를 듣고 다른 참가자들도 같은 소리를 듣는다. 데지르는 그 소리가 예전 시계탑에서 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로만티카는 자신들의 연구에서 본 기억이 난다고 말한다. 진행자는 그 시계탑이 고차원 마법 장치로 일정한 강력으로 괴물을 만들어낸다고 선언한다. 시계는 하늘로 전기를 발사하고 그 때문에 번개가 땅에 떨어지며 괴물의 눈이 드러난다. 진행자는 생존 퀘스트를 발표한다. 시계탑에서 괴물이 나타났고 참가자들은 이에 맞서 생존해야 한다. 그들을 시스템실에서 지켜보던 알파반 교수는 베타반이 끝났다는 말과 함께 웃는다. 베타반이 끝났다. 브리짓은 여전히 나무 아래에 맹고 있는 데지르 일행을 걱정한다. 갑자기 데지르 이론디우스 디니 일행은 비명을 듣고 아나운서가 한 명이 탈락하여 참가자 19명이 남았다고 알린다. 한 명이 탈락하여 17명이 남았다. 데지르는 로만티카와 프람에게 나무 아래에 있으라고 한다. 그는 그늘에서 나오지만 역겨운 냄새에 코를 막아야 한다. 코를 막는다. 땅이 흔들리고 쥐 괴물이 나타나 로만티카와 프람을 놀라게 한다. 데지르에게 안기려고 달려든다. 쥐 괴물이 크게 포효한다. 데지르는 즉시 도망치라고 말하고 그들은 말을 듣고 속도를 높이며 쥐떼의 추격을 받는다. 데지르는 그 쥐 괴물이 킬드라 마우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쥐들을 사지처럼 사용하고 인간의 피를 주식으로 하는 괴물이다. 일단 표적을 정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해서 추격을 받으며 달린다. 로만티카는 쥐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묻는다. 데지르는 무리 속에 숨어있는 지휘관을 물리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로만티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데지르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뛰는 것을 멈추고 손가락을 물어 피를 낸 후 공중으로 던집니다. 오버우, 쥐떼 우두머리가 그 냄새를 맡고 뛰쳐나와 먹습니다. 데지르는 로만티카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그녀는 바람구슬로 그것을 치고 쓰러뜨립니다. 쥐는 다시 일어서서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데지르는 그 쥐가 마법 저항력이 높은 몬스터라고 설명합니다. 쥐들이 그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하자 데지르는 후퇴하여 재정비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프람은 그를 지나 쥐떼 속으로 뛰어들어 지휘관을 찾습니다. 프람이 소리치지만 이미 쥐떼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공격하는 쥐들을 피하며 지휘관을 찾습니다. 그는 지휘관의 기척을 느끼고 손을 뻗습니다. 밖에서 데지르는 프람에게 다가가려 쥐떼를 해치고 있습니다. 로만티카는 쥐들을 날려버리겠다고 하지만 데지르는 프람을 다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과거 프람의 죽은 모습을 떠올립니다. 갑자기 프람이 지휘관과 함께 쥐떼에서 뛰쳐나와 재빨리 지휘관을 검으로 베어 넘깁니다. 아나운서가 그들이 괴물을 성공적으로 물리쳤다고 선언합니다. 생존 퀘스트 종료. 프람 무사히 착륙하지만 쓰러진다. 데지르가 프람을 부축하고 로만티카는 프람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한다. 프람은 피곤하다며 동의한다. 데지르는 미소 지으며 쉬라고 말한다. 프람은 곧바로 잠이 든다. 데지르는 프람을 나무 아래로 옮긴다. 로만티카는 쥐를 무서워하면서도 무리 속으로 들어간 프람이 대단하다고 말한다. 쥐? 데지르는 로만티카에게 프람을 봐달라고 하고 떠난다. 비를 맞으며 데지르는 스스로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멍을 만든다. 프람까지 휘말리게 만들지 않고 괴물을 막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다시 친구들을 잃지 않기 위해 돌아왔던 이유를 되새긴다. 그는 로만티카와 프람에게 돌아온다. 로만티카는 그의 얼굴에 대해 묻지만 데지르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프람은 깨어나 기운을 차리고 데지르의 얼굴에 대해 묻는다. 데지르는 괜찮다고 말한다. 그는 프람이 걸을 수 있는지 묻고 프람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데지르는 이전의 시계탑으로 이동해야 찬다고 말한다. 주먹을 꽉 쥐며 데지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의 목표에 도달하는 완벽한 경로. 블루문 팀이 이전의 시계탑에 도착합니다. 돈타와 퍼시벌은 시계탑 정복이 얼마나 쉬울지 자랑하며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 개의 날아다니는 바람공에 공격받습니다. 아지스트는 재빨리 얼음벽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퍼시벌은 검으로 공격을 막고 돈타는 방패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블루문 팀원 2명이 직격탄을 맞고 즉시 탈락합니다. 바로 탈락합니다. 적의 공격임을 깨닫고 아지스트는 이미 적이 데지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지르? 그 공격으로 참가자는 15명만 남았습니다. 아지스트와 그녀의 팀원들은 시계탑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하지만 로만티카는 계속해서 바람공을 발사합니다. 아지스트는 공격을 감지하고 돈택의 방패로 어디를 막아야 할지 지시하지만 공격이 너무 강해서 계단을 맞춰 계단이 무너져 내립니다. 공 중 하나가 아지스트의 뒤에서 날아오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지하고 얼음벽으로 막습니다. 로만티카는 공격이 막혔다며 데지르에게 사과합니다. 이제 그들의 위치가 위험해졌어요. 데지르는 아지스트가 함께 있으니 예상된 일이라고 말해요. 그는 로맨티카에게 시계탑으로 향하는 다른 일행을 노리라고 말해요. 로맨티카는 모든 일행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달려들까봐 걱정하지만 데지르는 미소를 지어요. 그녀는 데지르에게 설명하라고 소리치고 그는 그들의 집결이 계획의 일부라고 말해요. 자신의 계획의 일부라고요?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해요. 로맨티카는 탑으로 향하는 2명의 참가자를 제거하고 13명의 참가자가 남았어요. 데지르는 시계탑에 역마법을 걸기 시작합니다. 블루문 멤버들이 시계탑 문을 열자 아지스트는 이미 안에 다른 파티들이 서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파티의 리더 중 한 명인 가브리엘은 블루문이 자신들을 공격했다고 비난하고 다른 파티원들도 매복 공격을 당했다며 이를 확인합니다.
가브리엘은 그런 작전을 비난하며 학원 최고의 파티에게 어울리지 않는 치졸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돈타는 오해라고 설명하려 합니다. 가브리엘은 그들이 유일하게 그럴 만한 실력을 갖춘 자들이라며 블루문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격에 사용된 고급 마법을 쓸 만큼 충분히. 아지스트는 베타를 비난해도 듣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이것이 데지르가 원하는 바라는 걸 깨닫습니다. 데지르가 원했던 거였어요. 가브리엘은 그녀의 침묵을 확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녀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아지스트는 가브리엘과 맞서기 위해 앞으로 나서면서 팀원들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브리엘은 불로 공격하여 아지스트가 서 있던 곳을 집어삼킵니다. 가브리엘의 팀원 중 한 명이 너무 서둘러 승리를 자축하지만 아지스트는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발로 차 날려버리고 얼음 마법을 사용하여 가브리엘 팀의 여성 구성원을 가둡니다. 가브리엘 팀에 단 한 명만 남은 가브리엘은 다른 일행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블루문을 물리치면 모두 단독 랭커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상대방은 동의하고 모두 아지스트를 공격합니다. 아지스트는 방역하며 날아오는 화살을 베어내고 가브리엘의 불을 얼음 구슬로 상쇄합니다. 그녀의 얼음 구슬로 전투는 격화되고 그 위에서 데지르와 그의 동료들은 전투 소리를 듣습니다. 싸움을. 하지만 갑자기 멈춥니다. 로만티카는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지만 데지르는 발표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지가 한편 아지스트와 그녀의 팀은 계단 꼭대기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데지르의 영리한 계획을 칭찬하지만 그는 알파들이 서로 싸워서 수를 줄이기를 바랐다고 인정합니다. 알파들의 수를 줄이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아지스트는 자신이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데지르는 알파들이 서로를 물리쳤다면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물리쳤다면 말이죠. 아지스트는 그것을 한심한 계획이라고 일축합니다. 돈타는 로만티카와 퍼시벌은 프람과 아지스트는 데지르와 마주하며 그에게 단독 랭커의 자격을 증명하라며 자신과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그의 발밑에 마법진을 그려 얼음 기둥을 만들어 그와 자신을 위층으로 쏘아 올리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와 자신을 위층으로 쏘아 올립니다. 데지르의 안전을 걱정하는 로만티카와 프람, 퍼시벌은 프람에게 상대의 눈을 떼지 말라고 충고하며 프람에게 달려들고 돈타는 로만티카가 프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으며 자신들에게도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로만티카 일행을 물리치도록 하겠다고 주장한다. 아지스트는 바닥에 쓰러진 데지르에게 다가간다. 그녀는 공격으로 쓰러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데지르에게 일어서라고 재촉한다. 데지르는 돌 부수기 마법을 사용하여 돌들을 그녀에게 던져 방역한다. 아지스트는 대부분의 돌을 피하지만 한 돌이 뱀으로 변하며 그녀를 물려고 한다. 그녀는 재빨리 얼려서 산산이 부순다. 데지르가 탑의 역전 마법을 걸어 아지스트의 얼음 기둥을 되돌립니다. 한편 그 아래에서 퍼시벌은 프람과 격렬하게 검을 부딪힙니다. 맹렬하게? 퍼시벌이 프람의 머리를 쳐서 그를 뒤로 비틀거리게 합니다. 그는 프람에게 왜 전에 쓰던 큰 검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프람은 대답하지 않고 이에 짜증이 난 퍼시벌은 프람에게 검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프람은 재빨리 그의 뒤로 이동합니다. 퍼시벌은 여러 번 공격하지만 프람은 가볍게 피하고 방역하며 심지어 퍼시벌의 망토를 꿰뚫습니다. 퍼시벌은 당황하고 프람이 전보다 더 강하고 빨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싸움. 프람이 그의 배를 차서 쓰러뜨린다. 퍼시벌은 프람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지 묻지만 프람은 설명하기를 거부하고 퍼시벌에게 혀를 내민다. 좌절한 퍼시벌은 싸움을 계속하려고 일어서며 돈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돈타는 로만티카와 격렬하게 싸우고 있으며 그녀의 모든 바람 구슬을 검으로 막고 있다. 그의 검으로 그는 로만티카를 조롱하며 그녀가 고작 2레벨 마법사라고 부르고 패배를 예측한다. 만화가 부족한 로만티카는 돈타를 쓰러뜨릴 방법을 생각한다. 갑자기 얼음 기둥이 산산이 부서지며 그들의 시야를 가리는 짙은 안개가 퍼진다. 돈타는 조심스럽게 기다리며 로맨티카가 어디서 공격해올지 감을 잡으려 한다. 바람의 탄환에 손을 맞고 다음 공격을 막으면서 로맨티카가 바람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안개가 가시기 전에 싸움을 끝내려는 로맨티카는 그의 주위를 돈다. 하지만 돈타는 목걸이를 작동시켜 빛을 내게 하고
주변의 안개를 걷어낸다. 그들의 주변에 로맨티카는 돈타가 자신에게 돌진하는 것을 보고 재빨리 그의 검을 피한다. 검은 벽에 박힌다. 그녀는 그의 연이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땅바닥을 구른다. 화들짝 놀라 일어선 그녀는 목걸이가 유물임을 깨닫고 그게 전에 돈타가 자신에게 주려던 것이었음을 기억해냅니다. 돈타는 로만티카가 그저 평범한 평민이라 목걸이를 찰 자격이 없다고 큰소리칩니다. 로만티카는 그에게 반박하며 학원이 그들을 차별하려는 시도와 상관없이 모두 학생이고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돈타는 화를 내며 귀족과 평민이 같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로만티카는 그에게 도전하며 무엇이 그들을 진정으로 다르게 만드는지 묻습니다. 돈타는 폭발하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다르다고 소리치며 그녀에게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돈타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그들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고유한 차이점 말이죠. 로만티카는 이를 지켜보며 돈타가 불안정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돈타는 그러고는 자신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이용해 로만티카 아래에 불의 원을 만듭니다. 로만티카는 뛰어 피하지만 다른 함정에 걸립니다. 그녀는 바람 마법으로 방역하려 하지만 돈타는 강력한 일격으로 그녀를 천장으로 날려버립니다. 천장에 박히게 말이죠. 로만티카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본 프람은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갑니다. 로만티카는 심각한 피해는 막았다고 프람에게 안심시킵니다. 돈타는 퍼시벌에게 물러서라고 명령하며 자신이 그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평민들, 로만티카는 기력을 회복하는 동안 프람에게 돈타를 맡깁니다. 프람은 돈타에게 달려드는 돈타를 상대할 준비를 합니다. 돈타는 반지를 사용하여 돌 부수기 마법을 시전하여 프람을 양쪽에서 짓누르려는 바위들을 소환합니다. 양쪽에서 로만티카는 프람의 안전을 염려하며 프람을 부릅니다.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람은 바위를 베어내며 자신을 던진다. 돈타를 향해 다가가서 그를 놀라게 하다. 돈타가 그의 공격을 피하고 피알을 차려고 하지만 피알이 그것을 피한다. 퍼시벌은 돈택에 프람이 그의 먹잇감을 꿰뚫었다고 말하지만 돈타는 그를 침묵시킵니다. 혼자서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며 프람은 돈타가 로맨티카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즉 터널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로맨티카는 자신이 약해진 상태라 프람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보호하려는 그에게 퍼시벌을 유인하라고 말하고 자신이 돈타를 상대하겠다고 하지만 프람은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프람은 그들이 팀으로서 싱글 랭커들을 상대할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데지르가 함께하면 더 강하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그녀의 곁을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프람의 헌신에 감동한 로만티카는 그의 지혜에 감사를 표한다. 프람의 말에 용기를 얻은 그녀는 그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한다. 계속되는 전투에서 아지스는 데지르와 계속해서 충돌한다. 그녀는 얼음 기둥을 던지지만 그는 자신의 반전 마법으로 쉽게 부순다. 다른 전략을 시도하며 아지스는 마법 원형 플랫폼을 타고 공중을 가로질러 그에게 돌진하지만 데지르는 손가락을 튕겨 그녀의 접근을 막는다. 균형을 되찾은 그녀는 뒤에서 얼음 마법을 시전하지만 데지르는 손쉽게 얼음 마법과 마법 원형을 손가락을 튕기는 것으로 부순다. 다음으로 데지르는 아지스에게 불화살을 던지고 아지스는 간신히 피하지만 땅에서 또 다른 불창이 솟아오른다. 놀랍게도 아지스는 얼음 방어 마법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데지르는 감탄한다. 그것이 무너지기 전에 그는 그녀가 다치지 않았다고 칭찬한다. 결투 중에 아지스는 마법과 전투 기술 모두에서 자신이 더 뛰어나면서도 왜 데지르에게 고전하는지 의문을 품는다. 하지만 데지르에게 고전하고 있다. 데지르는 미소 지으며 싸움을 즐기는 법을 배우라고 말한다. 결연한 표정으로 아지스는 검을 꽉 잡으며 전투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데지르에게 돌진하고 데지르는 그녀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그녀에게 화구를 발사한다. 모두 피해냅니다. 아지스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공격하려자 하지만 데지르는 칼을 꺼내 자신에게 강화 마법을 걸어 검을 막습니다. 놀란 아지스는 그가 검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세게 휘두르자 데지르는 벽으로 날아가고 아지스의 힘에 놀랍니다. 데지르가 일어서자 아지스는 다시 그에게 달려들어 쉴 새 없이 휘두릅니다.
그는 일부 공격은 피하고 다른 공격은 칼로 막습니다. 아지스는 자신의 힘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이길 수 없는지 묻습니다. 둘 다 뒤로 물러서고 데지르는 미소를 지으며 재밌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의 힘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에게 즐거운 전투가 될 수도 있겠죠. 데지르는 아지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너무 약해서 지루해했던 그녀를 알고 있으니까요. 상대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서 말이죠. 그는 그녀에게 상대를 쉽게 이기지 못하는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지 묻는다. 이기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도전을 즐긴다. 아지스는 재미를 모른다고 말하지만 데지르를 반드시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합니다. 데지르를? 데지르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아지스는 자신의 시각 마법을 풀어 주변을 얼어붙은 성으로 바꿉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왕좌에 앉아 데지르에게 준비됐냐고 묻는다. 바닥에서 얼음 빙주가 솟아나지만 데지르는 재빠르게 피하며 준비한다. 그는 그것들을 잘 피한다. 곧 공중에 마법진이 나타나고 아지스가 그것을 이용해 얼음 탄환을 퍼붓자 데지르는 법이 된다. 데지르는 역마법으로 방어막을 치고 얼음 탄환을 파괴한다. 그것들을 파괴한다. 그는 아지스가 이 얼어붙은 성 안에서는 자유롭게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이 비장의 카드다. 그녀는 이전의 전투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데지르는 역마법으로 마법진을 해체하지만 아지스는 재빨리 다시 만든다. 그녀는 그들을 공격하며 계속해서 공세를 퍼붓는다. 그는 그녀의 강력한 마법 실력에 감탄하지만 동요하지 않는다. 데지르는 자신을 둘러싼 얼음 기둥들을 체계적으로 해제하며 아무도 자신에게 닿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 아지스는 데지르가 자신의 모든 마법을 반전 마법으로 무효화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다. 마법으로. 그녀는 자신의 마법과 검만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연한 아지스는 땅에서 검을 집어들고 얼어붙은 성을 해제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검에 집중시켜 얼음 마법 검으로 변형시킨다. 데지르는 자신의 향상을 알아채고 미소 짓는다. 아래 전투에서 돈타는 프람과 계속 싸우며 격렬하게 검을 휘두른다. 격렬하게? 프람은 그의 공격을 막고 돈타의 배에 발차기를 날려 퍼더벌이 쉬고 있는 벽으로 그를 날려보낸다. 로만티카는 프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프람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돈타의 엄청난 힘을 인정한다. 로만티카는 퍼서벌이 싸움에 합류하기 전에 돈타를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돈타는 자신감 있게 일어서서 목을 꺾고 프람과 로만티카를 놀라게 하며 퍼더벌에게 싸움에 합류하라고 제안한다. 퍼시벌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검을 잡고 그들에게 돌진한다. 그는 프람을 향해 검을 던지고 프람은 재빨리 그것을 공중으로 쳐낸다. 한편 돈타는 로만티카 뒤로 몰래 다가가 공격하고 퍼시벌은 프람에게 직접 돌진한다. 프람은 동시에 두 상대를 방어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데지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로만티카는 용기를 낸다. 그녀는 프람에게 몸을 숙이라고 말한 뒤 팔을 뻗어 상대의 얼굴을 향해 마법진을 그리며 그들을 날려버리며 체크메이트를 선언한다. 한편 데지르는 아지스트가 마법검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자랑스럽게 미소 짓는다. 이 능력은 보통 마법 기사들이 수년간의 훈련 후에야 숙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지스트가 이미 그것을 터득했다는 사실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지스트가 데지르에게 돌진하고 데지르는 돌 부수기 마법으로 방역하려 하지만 그녀는 검을 휘둘러 돌들을 얼음 결정으로 바꾸어 산산이 부숩니다. 그는 불 마법을 시전하지만 아지스트는 다시 검을 휘둘러 불길을 끕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이제 데지르가 자신의 힘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지스트가 검을 들고 데지르에게 돌진하고 그는 칼로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칼을 능숙하게 두 동강 내고 그의 목에 검을 겨누며 승리를 예감하며 미소 짓습니다. 승리를 선언하려는 순간 아지스트는 데지르가 역전 마법을 미소를 지으며 시전하는 것을 알아채지만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전시키려고 위를 보니 아지스트는 데지르의 역전 마법이 시계탑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꼭대기까지 탑 전체를 감싸고 기능을 반전시킵니다. 진행자는 이전 시계탑이 비활성화되면서 퀘스트가 완료되었고 랭킹 토너먼트의 최종 라운드가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데지르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경기장으로 돌아와 퀘스트 완료가 발표되고 데지르는
탑을 정복한 자로 환호를 받으며 관중들의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시스템실에서 알파반 교수는 데지르가 이긴 것에 분노하고 브리짓은 기쁘게 박수를 칩니다. 교수는 브리짓이 불법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믿으며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다른 교수도 동의하며 평민이 마법 기사를 물리치고 어둠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회의 후 브리짓은 데지르와 그의 친구들을 만나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들은 간절히 최종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먼저 브리짓은 큰 케이크를 소환하며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만티카와 프람은 케이크를 보고 기뻐하며 로만티카는 특별한 빵집에 귀한 간식이라고 말합니다. 드문 케이크라고 말합니다. 브리짓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들이 떨어졌다고 놀리지만 사실은 합격했다고 밝힙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브리짓은 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알파반으로 승급되었고 단독 랭커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발표합니다. 브리짓의 권유에 따라 로만티카와 프람은 기뻐하며 소리치고 마음껏 먹으라고 합니다. 축하하며 데지르는 브리짓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브리짓은 그가 특히 고집 센 알파반 교수를 제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케이크를 먹으며 미소 짓고 브리짓은 자랑스러운 눈으로 데지르를 바라봅니다. 어릴 적 그의 미소가 떠오르네요.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로만티카와 프람은 알파반 구역에 들어서며 그 위험에 압도당합니다. 경외감에 휩싸여서요. 새 유니폼을 멋지게 차려입은 그들은 언제나 미소 짓는 데지르로부터 오전 훈련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오전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아지스는 그들의 클럽에 가입하기로 결심하고 데지르는 그녀를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습니다. 훈련시키기로 합니다. 그는 그녀를 프람과 짝을 지어주는데 프람은 번개처럼 그녀 주위를 움직이며 사방에서 공격합니다. 사방에서 공격해옵니다. 로만티카는 아지스가 그룹에 합류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데지르는 그녀에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지스에게 원안의 공을 완벽하게 넣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곧 모든 것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데지르와 친구들은 수업을 마치려는 프리류드 교수에게 부탁을 하려고 다가갑니다. 교수는 자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묻자 그들은 방에서 따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데지르는 그들의 그룹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프리류드 교수는 아카데미와 마법탑 지원 마감일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데지르는 교수님이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프리류드 교수는 데지르 씨의 부탁대로 마법탑 본부로 그를 따라가서 탑의 주인과 체스를 두게 됩니다. 그녀는 그를 이상하다고 부르며 미소 짓지만 그것만큼이나 이상하게 느끼는 것도 있다. 탑의 주인 자드가 데지르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행운을 빌며 바른 행동을 하라고 일러줍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데지르는 마법탑의 주인이 자신이 가장 강력한 마법사로 알고 있고 전생에 가장 친한 친구인 자드라는 것을 알고 기쁘게 놀랍니다. 전생의 친구입니다. 자드는 데지르가 왜 그렇게 밝은지 묻고 데지르는 긴장해서 그렇다고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긴장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드는 데지르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하며 체스 게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곧 회의가 있다며 정확히 27분 동안만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게임! 데지르가 선호하는 특별한 규칙이 있는지 묻고 데지르는 을 사용해서 게임하자고 요청합니다. 어비트 방식으로 자드는 감탄하며 그 방식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하지만 받아들입니다. 손가락을 튕기자 체스판이 커지고 일부 말들이 바뀝니다. 데지르는 친한 친구가 가르쳐 주었다며 그들과 함께 체스를 두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함께 체스를 두던 시간들을 게임을 시작하고 자드는 데지르의 실력을 칭찬하지만 데지르의 말 하나를 잡으며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아직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데지르는 내기를 제안합니다. 진 쪽이 이긴 쪽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자드는 데지르가 학생이라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굴하지 않고 데지르는 자드의 책상 위에 있는 마법 수정을 보고 그것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드는 동의하고 데지르가 수정을 잡자 수정이 빛나기 시작하며 자드를 놀라게 합니다. 데지르는 수정을 돌려주며 수정의 반응이 자기의 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워진 자드는 데지르가 이기면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데지르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이기면 소원을 말해주겠다고 대답하고
자드는 동의하고 그들은 게임을 계속합니다. 데지르가 로만티카와 프람에게 돌아와 임무 완수와 중요 유물 회수를 축하합니다. 임무를 완수했지만 적들이 만만치 않았다고 로만티카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로만티카는 임무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적들을 물리치기가 힘들었다고 인정합니다.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데지르에게 더 강해지도록 훈련시켜 달라고 부탁합니다. 프람은 데지르가 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켰는지 궁금해합니다. 데지르는 엄청난 진실을 밝힙니다. 13일 후 아카데미에서 경험했던 시뮬레이션과는 다른 그림자 세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카데미에서의 시뮬레이션과는 다릅니다. 실패하면 세계의 멸망과 그들의 죽음을 의미하며 로만티카와 프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데지르는 아무도 죽게 두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확신시킨다. 로만티카는 데지르의 말을 믿는다. 그의 예언은 항상 들어맞았으니까. 맞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현재의 지위를 뛰어넘는 강력한 신비로운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의 진짜 정체를 묻는다. 데지르는 그들에게 말하려고 생각하지만 로만티카는 그를 멈추고 자신의 약속, 즉 그의 비밀을 스스로 알아내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킨다. 데지르는 그녀에게 말하려고 고집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다. 프람은 자신도 데지르를 믿는다고 말하고 데지르는 미소 짓는다. 데지르는 그들 모두 자신을 포함해서 더 강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앞으로 닥칠 전투들을 그들은 수락한다. 데지르는 그들의 훈련을 시작한다. 그는 로만티카에게 마법으로 병을 작은 공처럼 압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프람은 스승의 어깨에서 브로치를 빼는 것을 목표로 검술 훈련을 받는다. 아지스는 훈련에 합류하여 종이로 단단한 물체를 만드는 법을 배운다. 로만티카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병을 압축하는 데 성공하는 반면 아지스는 튼튼한 종이컵과 주전자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프람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결국 브로치를 빼는 데 성공한다. 데지르는 로만티카의 마법 레벨을 높이는 것도 돕는다. 이 와중에 아지스는 블루문 팀원들과 거리를 둡니다. 13일 후 아카데미는 그림자 세계의 임박한 위협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외모와 관련하여 모든 학생들은 강당에 모이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데지르와 그의 동료들은 전투복을 입고 순간이동 구역으로 접근합니다. 아지스가 그들에게 합류하고 로만티카는 데지르가 아지스를 자신의 팀에 받아들인 결정을 인정합니다. 데지르는 동료들이 모였으니 모두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준비되었는지 묻고 동료들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세계로 순간이동하고 데지르는 세상을 구할 결의를 다집니다. 이번에는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에 봐요.